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만남의 시작과 끝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마디만 할 줄 알아도 너무나 예쁜 사람으로 기억된다고요. 편하다, 즐겁다, 함께해서 좋다라고 느끼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일 텐데요. 그 해답은 예쁜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로 좋은 말은 예쁜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원하는 것을 편하게 얻을 수 있는 서로가 행복한 예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김범준 저자의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 과거의 잘못을 얘기하기보단 미래를 내다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3천만 원 이상의 것을 벌어다주는 예쁜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부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려고 했어요. 이사 예정 지역에 마침 괜찮은 매물이 나와 당장 계약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매도하게 되었죠. 모든 게 잘 진행되나 했는데 계약 당일에 갑자기 매수자가 애초에 얘기한 금액에서 3천만 원을 더 깎아달라고 합니다. 당연히 성질이 났겠죠.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소한 이유를 들어 값을 후려치는 모습에서 그냥 이사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다고 해요. 하지만 현명했던 이 부부는 상대의 엉뚱하고 불리한 요구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어떤 말을 상대방에게 건넸을까요? 매수하려는 사람은 결혼을 앞둔 부부였는데요. 거래 과정 전체를 예비 신랑의 어머니가 주도했다고 해요. 계약 과정에서 다소 늦은 아들의 결혼이라는 점과 결혼 전임에도 벌써 손자 욕심부터 내던 어머니를 머리에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해서 결국 최종 가격에서 티격태격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차를 마시다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거 아세요, 어머님? 이 집은 이상하게 아기가 잘생겨요. 저도 아들 둘을 낳았는데 저보다 먼저 살았던 분도 아들만 둘이었더라고요. 이 동네에는 아파트가 가까워서 좋아요. 초등학교가 3분 거리예요. 지하철이 걸어서 5분이에요. 등 수많은 말을 해도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매수자의 어머니는 이 부부의 말에 가격 낮추자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답니다. 바로 계약하자고 했다네요. 어떠신가요?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쏙 꺼낸 것 같은 말이 아니었을까요? 말 한마디로 3천만 원을 번 것이죠. 사례를 좀 되돌아볼게요. 대화에서 충돌의 표면적 이유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해결은 돈 그 자체가 아닌 다른 방법, 즉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말하기로 완성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참 예쁘지 않나요? 직장이든 아니면 일상이든 우리의 말하기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윽박지르기 전에 상대방의 욕망을 살핀 배려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의 절정, 약간의 물러섬도 곧 패배로 느껴지는 갈등. 이런 모습은 우리가 기대한 바가 아닐 거예요. 한 걸음 더 다가서기 위해서라도 서로 조심하고
위로해주는 말을 상대방에게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만의 영역에서 자기의 일을 해오느라고 지친 상대방을 위해 위로와 격려의 예쁜 말 한마디쯤은 할 수 있으셨으면 해요. 마하트마 간디의 말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가에 달렸다. 네, 맞아요. 미래는 결국 현재라는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그 무엇입니다. 이때 현재를 다루는 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과 소통을 시도해봐야 그 관계가 온전할 리 없겠죠.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노래도 있고요. 근데 영화의 내용과 노래의 멜로디를 떠나 봄날은 간다라는 언어 그 자체에 나의 찬란했던, 소중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곤 해요. 강제적으로 거기를 둬야 했던 시간이 누군가에겐 나빴고 누군가에게는 좋았던 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멀어졌던 마음들이 가까워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가까워지기 위한 최고의 도구는 예쁜 말입니다. 나와 다른 상대방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라도 말하기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가설 용기만 있다면 이제 그냥 행동하시면 돼요. 소극적인 텍스트 위주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나의 목소리가 담긴 나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는 1:1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말하는 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인생의 과제입니다. 물론 미래의 성취를 말하기보다 과거의 잘못을 탓하는 게 쉬운 건 당연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기보다 과거를 들추어내서 서로의 문제점을 밝히는데 우리는 익숙한 상태니까요. 하지만 이제 부정은 그만두고 긍정에 애쓸 때가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직장인이라고 해보죠. 상사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두 부류의 말 중에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것, 상대방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말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어? 어떻게 보고서가 이 모양이야? 시간을 많이 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점 하나 못 잡아내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죠? 일단 문제를 일으킨 사람부터 찾아냅시다. 둘, 보고서를 정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보기 좋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점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봐요. 힘을 합쳐서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군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 만족 방안을 고민해보죠. 솔직히 말해볼까요? 오늘날의 대한민국 직장인 대부분은 첫 번째 부류의 말이 훨씬 익숙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 부류와 같은 말이요? 글쎄요. 최근 1년 내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당신이 조직의 리더라면 아마 첫 번째 부류의 말을 하는 것이 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두 부류의 말 전부 대화의 상황, 대화의 상대에게 말하는 목적이 같아요. 하지만 전혀 다른 말처럼 느껴지죠. 상대방에게 다가서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은 편하고 여유있고 또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 긍정의 언어는 지금 여기에서 당장 말해줘야 하는 그 무엇일 테고요.
첫 번째 부류의 말처럼 과거의 문제에 집착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미래를 생각하고 서로 바라는 결과를 구체화해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두 번째 부류의 대화가 우리와 상대방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언젠가 관계 유지의 핵심은 무엇을 하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가에 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는 말 때문에 관계를 그르쳐요. 못생긴 말, 이상한 말, 나쁜 말. 아무리 정성 들여 오랫동안 많이 말해봐야 그 속에 단 한마디로 관계가 엉망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조심스럽고 배려 가득한 따뜻한 예쁜 말 한마디입니다. 잘 알지 못하면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하며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 마음 편한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야 합니다. 내 의도가 아닌 상대의 의도 바로 이 지점에서 말을 건넬 수 있어야 예쁜 말이 완성됩니다. 우리도 이제 잘할 수 있어요. 아니, 잘 해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둘, 한 걸음 물러서서 대화의 속도를 좀 늦춥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돈을 버는 것, 성과를 잘 내는 것. 모두 성공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적절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가 점점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최선은 부와 명예를 잘 쌓아가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은 늘 어려운 법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가장 최선에 두어야 할까요? 그건 사람 아닐까요? 돈을 번다 하더라도, 지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과 멀어진다면 혹은 주변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면 과연 부와 명예 그리고 성과의 성취에 대한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필자는 직장인으로서 오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맡은 일도 늘 타사와의 경쟁이 심한 세일즈에 관련된 것이었죠. 정말 힘들어요. 누군가를 알아가고 그에게 제안하고 그래서 결국 성과를 내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나와 다른 회사, 내가 재직 중인 회사와 다른 회사이기에, 즉 다름이 기본이기에 마지막 순간에 이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협의 사항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관계는 여기서 성과 없이 끝날지도 모르겠네요. 제안 내용에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몰랐어요. 도와주세요. 제안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결국 최종 계약 단계를 눈앞에 두고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모호한 표현을 듣게 되면 정말 울컥합니다. 그동안 에너지를 써가면서 시간을 버텼는데 마지막 순간에 결론에 대한 애매한 말을 들으니 화가 나는 것이죠. 한때는 이런 상대방의 말에 아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 됐습니다. 라고 관계를 쉽게 끊기도 했어요. 철없을 때 치기 어린 말하기였죠. 지금은 이를 반성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뱉었던 무모한 말을요. 과연 상대가 우리를 미워해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상대방 역시 이전에 했던 말을 갑작스레 변경하는 건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또 다른 상대방, 즉 제3자에게 새로운 요구를 강요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보는 것이죠. 만약 그가 어느 회사의 과장이라면 그 상위 직급자인 부장으로부터 새로운 지시를 받았을 것 등으로 생각하면서 그 역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이때 위로와 격려의 말하기를 먼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가서기 위해서, 더 편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왜를 잘 활용해 볼 것을 권합니다. 왜는 다가서고 마주하여 결국 관계를 맺는 말하기의 기술로 괜찮은 해법이 됩니다. 참고로 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왜와 왜입니다. 좀 헷갈리시나요? 왜를 한번 구별해 볼게요. 하나. 도대체 왜 갑자기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갑자기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윗분들을 설득하나요?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 텐데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의 요구는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나요? 둘. 저런 방해꾼이 생겼나 보군요.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민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더 멋진 제안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왜를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가 아닌 왜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왜는 상대방의 저항, 그 자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의 표출이고 왜는 상대방의 저항에 대해 배려의 관점에서 호기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왜는 대화 내용 그 자체보다 상대방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는 이타적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상대방의 변덕 혹은 부정과 저항에 대해 왜를 말하면서 덤비려 하지 마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단 대화의 속도에 관심을 두세요. 당신과 상대방 모두의 말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서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저항하는 상황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잠시 쉼의 상황으로 서로를 이끌어야 하죠. 한 번 더 관찰하고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이제 이야기를 꺼내세요. 상대의 부정적인 말을 들은 우리지만 일단은 여유 있는 동의로 답을 시작해보세요. 이렇게요. 아, 그렇군요. 어려운 상황이신가 봅니다. 혹시 제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고비네요. 계약이 성사되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필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필요하신 것을 토대로 정리해 이번 주에 찾아뵙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지키시느라 힘드시겠어요. 혹시 예외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없을까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내용을 보완하여 더 나은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실패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정의된다. 미국의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말입니다. 지금 눈앞에 다가온 실패의 신호는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 벽처럼 놓여있는
성공의 사전적 신호일지 모릅니다. 마지막 저항은 최종 승리를 위해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니까요.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상대방을 보려고 애쓰세요. 편견에 갇혀 무작정 부정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을 대해선 안 됩니다.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저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법이죠. 보통은 자신의 말만 관심을 두고 상대의 생각에는 별다른 고민을 안 하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상대방을 잘 관찰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결국 대화에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수준 낮은 눈을 먼저 탓해야 하죠. 말하기를 잠시 쉼의 상태로 전환한 후에 왜가 아닌 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관찰하고 나서 비로소 말을 건넨다면 우리의 관계는 한결 여유롭지 않을까요? 다 된 줄 알았는데 뭔가 삐걱거린다고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왜요? 라고 말하는 성급함은 이제 그만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과 우리의 관계를 좁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우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왜 문제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셋.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 여유롭게 가까이 다가서는 말 한마디를 합니다. 다가선다는 건 사랑할 줄 안다는 뜻일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겠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하나를 사랑하는 연습부터 해보면 어떻겠느냐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른 모든 것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다가서고 마주하며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결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과의 갈등은 말로도 시작되나 그 해결되는 지점 역시 속내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됩니다. 말이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본능적으로 역량을 갖고 태어난 그리고 후천적으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얻게 된 최고의 기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상대방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발성기관과 언어를 만드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면 잘 활용해야겠죠. 1303호인 제가 아래층인 1203호의 누군가에게 층간 소음을 유발해 놓고선 이를 조심해달라고 찾아온 아래층 사람에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이해 못해주시나요? 라고 되려 화를 낸다면 층간소음은 서로의 다가섬이 아닌 멀어짐의 관계, 적대적인 관계의 원인으로만 작용할 뿐입니다. 이처럼 나의 말이 상대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될 말이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가서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보통 우리는 다가서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상대방 그 자체, 그리고 상대방이 처한 상황 그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무모한 일이죠. 나와 다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첫 번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재미있게, 아니 서늘하게 설명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인문고전 장자에 나오는 일화를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남해의 임금 숫과 불해의 흘, 그리고 그 가운데를 다스리는 임금 혼돈이 등장인물입니다.
숲과 흘은 수시로 혼돈의 땅에서 만나요. 그때마다 혼돈은 두 사람을 잘 대접합니다. 숙소도 제공하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어요. 매번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해진 숲과 흘은 혼돈의 덕에 보답하고자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론은 이러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7 구멍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혼돈에게는 그것이 없지 않은가? 그래, 우리가 그 구멍을 뚫어주자. 숲과 흘은 하루에 하나씩 혼돈의 몸에 구멍을 하나씩 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일째 혼돈은 죽고 말았어요. 우리의 말을 한번 되돌아볼게요. 혹시 우리의 말은 혼돈의 몸에 구멍을 뚫으려는 숲과 흘의 행동과 같은 것은 아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놔두지 못해서 파멸에 이르는 참사. 좋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놔두지 못해서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파멸에 이른다면 우리의 의도는 비록 선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너무 아쉽습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누군가의 기대를 생각하는 대신 나의 기대를 관철하려고 애씁니다. 이 무모한 기대는 결국 타자를 파멸로 이끈 뒤에야 비로소 좌절되고 말죠. 사랑했는데 파멸했다라는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 그토록 노력과 헌신을 했음에도 오히려 그것이 사랑하는 나와 상대방의 관계를 파멸시키는 일. 얼마나 끔찍한가요?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다가서고자 합니다.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꿈꿔요. 하지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집요하게 유지하려는 그 거친 언행을 버리지 않는 한 나와 다른 누군가를, 그것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죠. 흔한 일상에서 일어날 만한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집 앞에 카페가 새로 생겼어요. 따뜻한 카페라떼를 한 잔 주문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커피 전문점의 직원에게 향합니다. 아쉽게도 손님이 다가왔음에도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해요. 직원은 뭐가 재밌는지 주문을 받으면서도 핸드폰에 눈을 둡니다. 대접받지 못한 기분에 마음이 상해버린 당신. 이렇게 말해버려요. 저기요, 손님이 왔으면 똑바로 주문을 받아야죠. 내 돈 내고 내가 마시는 커피니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당신의 말이 핸드폰을 보는 점원의 태도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일시적으로 바뀌겠지만 그건 상황에 따른 응대일 뿐일 거예요. 결국 불편하고 피곤한 사람은 집 주변에 변변한 카페가 없어서 그것을 다시 찾아야 하는 자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점원을 다시 봐야 하는 나만 불편할 뿐이죠.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한 것일 수도 있고요. 해당 카페의 사장이 혹은 점장이 직원에게 메신저로 어떤 지시를 내린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상대방의 상황을 비판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대신 여유롭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핸드폰에 눈을 계속 두는 점원과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죠. 매장에 커피향이 참 좋은데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커피 향만큼 맛있는 커피 기대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카페 사장의 지시라고 할지라도, 아니, 점원이 잠시 시시껄렁한 유튜브 동영상에 눈을 둔 경우라 할지라도 이제 관심은 당신을 향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성스럽게 추출한 커피 한 잔을 기대할 만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커피를 마시고 나서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커피 맛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는 다른데요. 맛있었어요. 원두를 좋은 걸 써서 그런 것 아닐까 합니다. 아니요. 커피는 손맛이죠. 잘 마셨습니다. 그 카페, 그리고 그 직원. 앞으로는 당신의 카페요. 당신의 좋은 상대가 되지 않을까요? 다시 방문하게 된다면 그 직원은 아무리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있더라도 당신의 모습을 보고 얼른 핸드폰을 잠시 옆으로 놔두지 않을까요? 당신을 향한 환한 미소는 덤일 것이고요. 아니, 서비스로 가벼운 스콘, 비스킷 한 조각이 나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언젠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한 카페의 사장이 손님들로부터 늘 언어 폭력에 시달리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메뉴판을 고쳤다고 해요. 카페라떼 6,000원, 카페라떼 한 잔 주세요 5,000원, 안녕하세요, 카페라떼 한 잔 부탁드립니다 4,000원. 다가서고 마주하고 더 나아가 결국 관계가 이어지는 말하기 기술은 생각보다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2,000원을 더 얻게 될 수도 있고요. 다가서는 말 한마디를 잘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분 좋은 보너스입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하기 전에 잘 관찰하며 이를 통해서 결국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우리의 예쁜 말 한마디가 관계를 그리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 담담한 포용성과 명랑한 수용성을 지닌 채 예쁜 말 한마디를 해낼 줄 아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으로서 원하는 것을 편하게 얻어내는 예쁜 말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김범준 저자의 예쁘게 말하는 네가 좋다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사회생활 초반에 남들이 평하기를 재수없는 말투를 가져 남들을 기분 나쁘게 해 직장 생활을 힘들게 했다고 해요. 복잡하고 힘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매력적인 말투로 관계의 질적 수준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지금은 돌고 돌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활동하며 30만 독자의 인생을 바꾼 대화법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예쁘게 말하는 법들이 사례와 함께 잘 풀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루는 사례들이 보통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초점을 둔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이 사례들을 참고해 우리의 평상시 생활에서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으니 누가 봐도 여유롭고 귀티나는 태도를 갖추며 예쁜 말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을 참고로 생활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생활에서 예쁜 말이 더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